2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속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룻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아파트 현관문. 갈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아무것도 아닌 문. 하지만 그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던 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냄새였어요. 새 신부를 맞이하는 집이라면 꽃이라도 한 다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집엔 오래된 된장찌개 냄새와 눅눅한 장판 냄새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 한복자 씨가 마주 나오셨어요. 왔어?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 위 어딘가를 보며 짧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각오를 억지로 들여놓으면서 일단 써보자 하는 눈빛. 저는 그걸 알아챘으면서도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긴장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예민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냉장고에 있는 걸로 뭔가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저는 정성껏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무침을 했어요. 처음 차려보는 시댁 부엌이라 손이 떨렸지만 뭔가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찬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습니다. 상을 들고 나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었다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드시고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냉장고를 여시고 된장을 한 덩이 더 푹 떠서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간이 이게 뭐야? 짠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남편 성준 씨는 그 순간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젓가락으로 나물만 집으면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댁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수건을 입에 물고.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 눈빛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3개월 뒤였습니다. 결혼 3개월. 저는 이 집의 모든 아침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엌 형광등을 켜면 찰칵 소리와 함께 차가운 흰빛이 타일 위로 쏟아졌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집 부엌은 유독 추웠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그 바람을 맞으며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는 건 보통 7시쯤. 저는 그 전에 상을 다 차려두고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면 저는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인사에 한 번도 제대로 대꾸하신 적이 없었어요. 눈도 안 마주치시고 그냥 식탁에 앉으셔서 수저를 드셨습니다. 저는 매일 그 등을 바라보며 오늘은 뭔가 달라지겠지 생각했어요. 3달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때는 나았어요. 성준 씨가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라도 던지면 그걸 실마리로 대화가 이어지는 척이라도 됐으니까. 근데 성준 씨는 회사 다니면서 점점 바빠졌고 아침밥은 거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부엌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국 끓는 소리만 나는 부엌에서 저는 매일 아침 뭔가 말을 꺼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머니, 이 나물 어디서 사셨어요? 맛있어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응, 몰라. 됐어.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저는 그 대답들을 받을 때마다 내가 유리창에 대고 말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더했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앉으시면 신문을 펼치셨고 저녁에 거실에 앉으시면 TV를 켜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면 신문이나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이상한 건 시어머니한테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말을 걸면 짧게라도 답을 하셨고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자고 하면 따라 나가셨어요. 저한테만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저 혼자 생각했어요. 아, 아버님도 나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늦은 밤 저 혼자 주방에서 다음날 반찬을 손질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물 한 잔 마시러 나오셨어요. 냉장고 문을 여시다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콩나물 다듬고 있는 며느리를. 저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냉장고 문을 닫으시고 잠시 서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물도 안 드시고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왜인지 몰랐습니다. 침묵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이 집의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괜찮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상을 차렸고 저녁마다 설거지를 했고 명절마다 전을 부쳤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해야 이 집이 돌아가는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욕은 안 먹겠지 싶었으니까. 결혼 5년째 되던 봄, 시어머니가 동네 계모임에 다녀오신 날이었어요.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녁에 유독 말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너 친정 아버지 가게 요즘 어때? 저는 좀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저냥이에요. 동네 가게라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성준이가 힘든 거야. 처가에서 기댈 데가 없으니. 저는 그 순간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성준 씨는 밥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성준이 장가 보내면서 딱 하나만 바랐거든. 처가가 든든한 사람. 근데 뭐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잠깐 실례할게요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나한테 말했어요.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안 돼.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성준 씨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우리 친정 얘기 들은 거 있어? 성준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왜? 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오늘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해서. 어머니가 원래 말을 좀 직접적으로 하셔. 나쁜 뜻 없어.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불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유독 우리 아버지 직업을 여러 번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시어머니의 방식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대놓고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요리를 하면 시어머니는 꼭 누가 있을 때만 딴지를 거셨어요. 친척이 오거나 성준 씨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거 간이 왜 이래? 성준이 입맛을 모르나? 이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 어머, 파를 이렇게 썰어? 신기하다. 작은 말들이었어요. 한 번씩 들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 근데 그게 10년이 쌓이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요리를 할 때마다 이거 뭐가 잘못됐지? 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15년이 지나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어요. 저 혼자 전을 사흘치 부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주방 앞을 지나가시다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생이 많다. 저는 고개를 들었는데 시아버지는 이미 거실로 가고 계셨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전을 뒤집다가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는 것도 모르고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항상 돌아서 가시는 걸까? 침묵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건 20년이 흐른 뒤입니다. 사람은 오래 지내다 보면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시어머니 한복자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결혼 7년째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선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줘도 남이 보는 데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셨던 건지 단둘이 있을 때는 그냥 무시로 일관하셨어요. 그런데 7년이 되던 해 가을, 시어머니는 그 선을 스스로 지우셨습니다. 계기는 작은 일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몰래 친정어머니한테 생활비 20만 원을 보낸 게 발각됐습니다. 어쩌다 통장 내역을 시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이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그동안 제가 본 시어머니의 눈빛 중에 가장 차가웠습니다. 인간적인 온기가 한 방울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너 친정에 돈 보냈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 조금 도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조금? 20만 원이 조금이야? 성준이 월급으로 가져온 돈을 내 친정에 갖다 바쳐? 저는 침착하게 말씀드리려 했어요. 제 용돈에서 드린 거예요. 성준 씨 월급에서 따로 챙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셨어요. 야, 그 용돈이 어디서 나왔어? 다 성준이가 번 돈이잖아. 처갓집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성준이가 일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셨습니다. 거실 건너 방에서 성준 씨가 듣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시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걸 노리신 거였습니다.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하면 더 키울 게 뻔했으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죄송하기는 진작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우리 집 파먹으러 들어온 거 다 알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참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지 않으려고. 한참 뒤에 성준 씨가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성준 씨가 제 등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편이구나. 역시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 그러면 혼자 버티면 된다. 그런데 가장 비열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상에 앉으셨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친척 언니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웃으시고 저는 그 앞에서 반찬을 올리고 밥을 퍼담고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제 일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걸.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이분의 방식이라는 걸. 저만 그 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그것도 모르고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결혼 10년째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꽃집에서 오전에만 일하는 자리였는데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저는 아무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만큼은 제가 은수 씨였으니까. 시어머니는 처음엔 모르셨어요. 저는 집안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나갔다 오전 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아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물으셨습니다. 은수야, 요즘 어디 나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꽃집에서 오전에 좀 일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성준 씨를 보셨어요. 성준아, 너 알았어? 성준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집에 나가서 일을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요즘 맞벌이 많이 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맞벌이? 우리 집이 못 살아서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닌데. 이건 논리가 없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성준 씨가 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저는 성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래? 당신은 어때? 나는 은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게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성준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 편은 아니구나. 다음 날 저는 꽃집에 그만두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제가 4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신문이 흩어져 있었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이 흘렀고 오른손이 이상하게 굽어 있었어요.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어요. 주소를 말하고 증상을 말하고 그러면서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오랜 노동의 흔적이 손마디 하나하나에 새겨진 손.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처음이구나. 구급차가 오고 시아버지는 실려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오른쪽 몸이 잘 안 움직이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금방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도착하신 건 2시간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유는 듣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애들 학교 문제로 늦는다고 했고 성준 씨는 급한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응급실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에 떨리는 불빛 속에서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뭐가 어디가 어떻다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저는 한 번 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를 만나고 나서 피곤하다며 집에 가셨어요. 내일 또 오겠다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1시간 반. 그 다음 날부터는 오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항상 달랐습니다. 몸이 안 좋다. 집에 할 일이 있다.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결국 병실에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억울했어요. 2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섞으신 분인데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나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막상 둘이 있으니까 못 떠나겠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밥을 못 드실 때 제가 떠들여 드리면 고맙다 하셨거든요. 그게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병실에 끝까지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시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쥐시려고 혼자 연습하시는 걸 봤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부르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20년 동안 저는 늘어이거나 그냥 눈빛으로 불리거나였는데, 네, 아버님. 너 힘들지 않냐? 저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빨리 나으셔야죠.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과 껍질이 손 위에 길게 늘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 병원 밤 얘기, 뉴스 얘기,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시작해서 조금씩 깊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용접공으로 일하셨다는 것, 고향이 경남 함양이라는 것, 젊었을 때 책 읽는 걸 좋아하셨다는 것.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20년 동안 나는 이분의 그림자만 봤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병실에 환자와 보호자 둘만 있는 시간. 시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저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힘드셨던 거겠거니 했어요. 근데 그게 고백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눈을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담겨 있었어요. 퇴원을 앞둔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혼자 세면대 앞에 서서 양치를 하셨습니다. 왼손으로 천천히 거울을 보면서 이번 초기만 해도 제가 도와드려야 했는데 저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짐을 싸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놀라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어요. 은수야, 고맙다. 딱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가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년이었잖아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칭찬 한 번, 위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노인의 손, 병을 앓은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준 씨가 운전을 했고 시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으셨고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왔어요. 그 따뜻한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어딘가에서 느껴졌어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눈을 보신 그 이유를 저는 2달 뒤에 알게 됩니다. 퇴원하고 2달 뒤 시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가족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성준 씨, 신우이, 그리고 저.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인 병실이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서 좀 쉬다가 아침에 올게. 성준 씨가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은수야, 내가 있어줄 수 있어? 신우이도 비슷했어요. 나는 애들이 있어서. 한 명씩 나갔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병실이 조금씩 더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둘이서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병실 불빛은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병원 주차장 가로등 빛만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 복도 어딘가에서 나는 희미한 발소리. 저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저는 번쩍 눈을 떴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거의 감겨가던 눈이 힘겹게 열려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네, 아버님. 여기 있어요. 저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손 위.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손 위에 얹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불규칙하고 얕은 숨소리. 그리고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 오는 것 같아서 숨을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성준이 엄마가 너 친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 결혼 전부터 성준이한테 계속 뭔가를 심었어. 내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너희 집이 우리한테 손 벌리러 온 거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손 위에 얹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불규칙하고 얕은 숨소리. 그리고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 오는 것 같아서 숨을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성준이 엄마가 너 친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 결혼 전부터 성준이한테 계속 뭔가를 심었어. 내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너희 집이 우리한테 손 벌리러 온 거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 내가 친정에 돈 가져다 준다고, 내가 뒤에서 딴짓한다고. 나는 알면서도 못 막았어.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겁쟁이였어. 용서해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처음 눈빛, 된장찌개, 꽃집, 20만 원.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시아버지가 힘겹게 팔을 뻗으셨습니다. 베개 밑으로 손이 들어갔어요. 뭔가를 더듬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와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꺼내셨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난, 누군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거 내가 가져라. 성준이 엄마 모르게 내가 평생 모아둔 거야.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다 들어있어. 이건 원래 내 몫이야. 20년 동안 내가 번 거야. 저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받아들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받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그날 새벽 5시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제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시어머니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상주처럼 앉아 계셨어요. 주무시는 건지 조시는 건지 모를 얼굴로. 조문객이 오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셨지만 저는 그 눈에서 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저 혼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3개 나왔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통장 2개,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 하나의 등기권리증, 그리고 손편지 1장,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손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쓰신 것 같았어요. 이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한다. 성준이 엄마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법적으로 내가 지키면 된다. 변호사 선생님 이름과 연락처도 넣어뒀다. 내가 미리 부탁해뒀으니 찾아가거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묵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편지에 적힌 변호사 사무소는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장 보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 봉투를 넣고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변호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바로 아셨어요. 박인철 어르신 며느리분이시죠? 네, 정은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르신이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처음 사무소를 찾아오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혼자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며느리가 받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셨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이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해도 뒤집을 수 없는 서류였습니다. 상가 건물과 예금 잔액 합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두렵냐고. 20년을 이미 버텼는걸요. 변호사 선생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시작하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어요. 장례열을 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식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아버님 재산 정리해야 하니까 통장 다 가져와. 어디 있는지 알아봐.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준 씨를 봤어요. 성준 씨는 국그릇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시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뭐? 아버님이 유언 공증 해두셨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한테 상속된 재산이라 어머니가 건드실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보다 키가 작으신데 그 순간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이 살아있는 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변호사를 들이대? 어머니,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뭔데? 우리 성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재산을 다 챙겨간다는 게 말이 돼?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숨을 한번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성준 씨한테 하신 말씀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잃으셨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 몇 초가 2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성준 씨를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준 씨를.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지. 어머니,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성준아. 성준 씨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너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갈게요. 제목 챙겨서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성준 씨가 침대 끝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은수야. 저는 옷을 개면서 대꾸했습니다. 응, 미안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 10년도 더 됐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모른 척했어. 성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머니 말이면 다 맞는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저는 손을 멈추고 성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는 남자를 보는 건 이상하게 아프고 또 차갑기도 했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이제 이 눈물이 나한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준 씨, 응,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성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너무 늦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변호사끼리 정리했고 성준 씨는 제가 요구하는 것들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준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미안함이었겠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공증된 유언장 앞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설명드렸지만 2달 동안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포기하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서류로 확인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20년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쌌어요. 이삿날이었습니다. 박스가 몇 개 안 됐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소소한 살림 몇 가지. 짐을 들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봤어요.
부엌. 매일 새벽 5시 반에 혼자 서 있던 그 부엌. 형광등 켜질 때 찰칵 소리, 창문 틈새로 들어오던 겨울바람.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가벼웠어요. 로비를 나서면서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월의 공기가 차고 깨끗하게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는데 그냥 걸어가고 싶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두렵지 않고 짐을 싸는데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 1층에 차린 작은 카페예요. 12평 남짓한 공간인데 제가 직접 벽 색깔을 골랐고 직접 커피 배우러 다녔고 직접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에는 제 이름을 넣었어요. 은순의 커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처음으로 제 이름이 세상에 나붙은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혼자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편해요. 그 말이 진심이에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부터 생각해요. 오늘은 뭘 만들까? 오늘은 어떤 음악을 틀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준 씨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냐고. 저는 짧게 잘 지낸다고 답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믿지 않아요. 그냥 멀어요. 시어머니는 소식을 들으니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고 하더군요. 신우이랑 같은 동네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엔 시아버지 산소에 들릅니다. 산이 그리 높지 않아서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계절마다 풀 냄새가 다르고 흙 냄새가 다릅니다. 오늘은 10월이라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꽃 한 다발 놓고 잔디 위에 앉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카페 요즘 손님이 좀 늘었어요. 단골도 생겼고요. 늦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요. 낙엽이 흩날리고 햇살이 잠깐 구름 사이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저는 그게 대답인 줄 압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속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룻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을 바꾼 건 그 봉투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그 새벽.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댓글로 함께 나눠요. 시아버지가 3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